갈등의 유형 같은 걸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는 거는 이제 행태주의적 갈등관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현대죠. 그러면 현대적인 갈등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행태적 갈등관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갈등에 대한 어, 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갈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90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갈등 관리 모형을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갈등이 루단스가 개인 내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조직 집단 간 갈등, 그 조직 전체로 봤을 때 나타나는 갈등, 이렇게 갈등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그랬는데 왜 개인 내적 갈등을 안 실어놨느냐 하면은 개인 내적 갈등은 사실 상담 쪽으로 가요. 이게 외부의 어떤 환경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인터랙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이 좀 심각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그 조직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어떤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개인 간 갈등이 개인 내적 갈등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그 본인에게 개인 한 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 내적 갈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한 명이 잘못된다고 해서 조직이 망하는 경우는 참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학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 갈등을 더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개인 내적 갈등보다. 사실 행정학이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개인 내적 갈등이라는 게. 자, 그래서 개인 간 갈등의 관리 방안을 보시겠어요. 승자 접근이고요. 패자 접근, 승자 패자 접근이에요. 승자는 그냥 우리가 윈윈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둘 다 이익을 얻어가는 거죠. 패자 접근. 둘 다 패배하는 거죠. 둘 다 이득을 못 가져가는 아주 졸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자 패자 접근. 이 졸렬한이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신선한 멘트인데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대학생 때 이거를 이제 행정학 책에서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기 때문에 어, 이, 어, 제가 이제 이 졸렬할이라는 단어를 굳이 갖다 쓴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자 패자 접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하게 제압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승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요거가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와 사이먼 모형이 있어요. 마치와 사이먼 모형 같은 경우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개인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개인이 어떤 문제 상황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요.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대안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대안 선택, 의사결정이죠. 요런 네 가지 순서를 거쳐서 의사결정까지 도달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각각의 그 단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미끄럽게, 스무드하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으나 항상 그렇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각각의 단계에서 개인이 어떤 마주하게 되는 것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게 바로 갈등의 원인이 돼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비수락성은 수락 불가능성 또는 비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런데 그 어떤 대안을 보더라도 내가 수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제가 이득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지 좋아,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안이라고 찾아놓은 것이 전부 다 수준 미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락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탐색을 해야겠죠. 아니면 뭐 아무리 봐도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4한유국 왕자가 되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을 써야지 우리 부모님이 4한유국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단을 찾아도 뭐 그러한 어떤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표를 수정을 해야겠죠. 4한유국 공주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정도는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달성할 수 없는 꿈입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새로 탐색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비비교성, 이게 비교 불가능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 베스트 케이스가 원 베스트 솔루션이 뭔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것대로 장점이 있고 저거는 저것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너무 큰 장점이 있고 너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막 이렇게 우위에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확고하게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건 나름대로 소소하게 장점이고 이것도 이건 나름 소소하게 장점이 있고, 그런데 뭐 내 취향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뭔가 그 결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 두 개가 크게 어떤 기능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대안끼리, 이런 경우에는 그럼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대안 선택하는데,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 기준을 명확하게 하거나 우선순위 선정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 방안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뻔합니다. 일단은 분석을 더 하거나 탐색을 더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탐색을 더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런 불명확한 어떤 결과가 불명확한 그런 그 대안을 다 폐기하고 결과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적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집단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사를 결정하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인 조직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된 어떤 상급 인원들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복수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조직이 규모가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동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로 이제 이해관계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고려할 사항을 다 끌어와서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하고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결론을 쫙 이렇게 모으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치관, 행태, 의식 같은 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의사결정 주체가 다 같은 비슷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배경이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목표나 이념을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화로 인한 어떤 의사결정에서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그 영역의 그 업무에 관련된 어떤 능력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조직이 상대하는 거는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업무,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전문가지만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 고객들은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부의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 보통 보면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해결 방안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성이 크겠느냐, 효율성이 좋겠느냐를 따져서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죠. 비공식 조직의 존재, 지위의 부조화, 제로섬 상황, 그리고 순차적, 교우적 상호 의존성.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의존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한쪽 부서의 결정이 다른 쪽 부서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평가 기준과 보상 체계의 상위성 뭐 이런 것들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 이런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 간 갈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면 일단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대적 갈등관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아예 해결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설득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합리적인 어떤 그
서로의 어떤 타협점이라든가 양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설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어떤 이득에 대한 평가, 손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의 양보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합의적이고 분석적인 갈등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귿으로 올릴게요. 디귿이고요. 이게 리을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정치적 타결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과 설득의 같은 수준의 그 해결 방법이에요.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목표하는 게 아무튼간 하나로 머지되기는 힘들어. 하나로 통합되기는 힘들어. 라는 거를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은 차이가 난다는 거, 서로 다르다는 건 일단 전제를 해요. 그 중에서 서로의 양보점을 딱 찾아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협상이에요. 바게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협상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타결, 이거 정략이라고도 합니다. 정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는 그 조직 내부의 어떤 그 리소스만으로는 인원만으로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3자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와서 협상에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정치적 타결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분석적 방법이 문제 해결과 설득, 비분석적 방법이 협상과 정치적 타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TKI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건데요. 뭐 쭉쭉 나오는데 요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준을 나누고요. 조직의 필요성을 충족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비협조, 협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글자 따서 외우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경협, 경협 회수 타 뭐 이런 식으로 뭐 외우든가 뭐 경협 타수 타회수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가. 아무튼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타협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필요를 조직이 원하는 거를 내가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도 적당히,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도 적당히, 이런 게 이제 타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성원의 필요성, 개인의 필요성만 엄청 막 주장을 하고 조직의 필요성은 내가 전혀 충족시켜줄 의지가 없다. 그런 거는 경쟁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필요성을 충족하려는 의지는 엄청나요. 그런데 동시에 내 건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조직에게 조직의 어떤 그 요구를 수용하려는,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수용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는,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회피 이건 답이 없죠. 조직도 뭐 요구하지 않고요. 개인도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피가 있고요. 협조랑 주장, 요게 둘 다 최고치인 경우에요. 개인이 어떤 걸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조직의 어떤 목표랑 굉장히 잘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직도 엄청 요구를 하고 개인도 굉장히 뭔가 자기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걸 충족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협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갈등 양태 도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어떤 갈등 양태가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갈등 양태가 어느 상황에서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적정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긴급한 결정,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때는 경쟁 상황이 가장 적당해요. 뭐 중요한 사항이면서 뭐 일단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조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 전염병의 그 전염성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자영업자들이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고 다들 싫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적정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상황에는 이런 경쟁적인 갈등 양태가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밑에도
이렇게 compromising도 그렇고요. avoiding도 적정성 이렇게 5개니까 5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좀 대표적인 어떤 상황을 잘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구조적 접근과 행태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구조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태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의 자유 또는 참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구조적인 거고요. 이쪽이 행태적 접근이에요. 다각적 접촉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화된 접근은 아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측면을 늘려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겠다, 갈등을 관리하겠다 이런 게 이제 다각적 접촉이라는 거고요. 구조적인 접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리적으로 그냥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자꾸 접촉을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예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실 나눠 버린다든가 파티션을 쳐버려 가지고 서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구조적인 방법. 아예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니까요. 이쪽이 가장 행태적인 방법, 가장 덜 구조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다각적 접촉이라는 게 있고요. 자, 물리적 격리, 그러니까 파티션 나누거나 사무실 나누거나 아예 그냥 물리적인 접촉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상호작용 제한이에요. 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넌 얘랑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범위를 일정하게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부서는 B 부서와 C라는 업무에 대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서로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갈등 당사자 A 부서와 B 부서가 아니라 어떤 D라는 새로운 중재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누가 시키는 거니까요. 통합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3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어떤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근데 통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 바깥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에 A든 B든 그 조직 A에 속해 있든 B에 속해 있든 한쪽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권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너에게는 너네 조직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들이 아닌 그러한 조직들 외부의 사람이 갖고 초빙이 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따라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좀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갈등 관리 방법이 바로 통합자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문인도요. 사실 이것도 제3자예요. 제3자인데 일단은 이것도 정치적 타결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거 통합자랑도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일단은 통합자 같은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 A 부서, B 부서가 다 주장이 맞아요. 굉장히 그냥 연관성이 높고 뭐 주장하는 바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리저너블하고 이런 경우에 제3자를 이제 모셔와서 하는 건데 자문인 같은 경우에는 자문인이 동석한 가운데 대표자가 만나서 직접 협상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통합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문인 같은 경우에는 3자 대면을 하는 거죠. 3자 대면인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두 사람이 어떤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싸우지 않도록 이제 싸우지 않도록 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를 실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직접 협상. 그럼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당사자끼리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직접 협상입니다. 구성원 교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A 부서, B 부서가 있는데 하도 뭐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너 여기 가서 일해. 너는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부서 인원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일로 가고. 이렇게 섞으면 어제까지는 이 부서에 있었으니까 A 부서에 있었으니까 A 부서 의견을 막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B 부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어떨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B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B 부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성원을 교환하면 그 부서 간의 어떤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다각적 접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서끼리 업무적으로 이제 서로 접촉을 할 때,
업무 외적인 거로는 접촉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캠핑 같은 거 가고 싶어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즈니스 관계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사적인 모임, 예를 들어 동아리, 뭐 축구 모임을 한다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아리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성분들도 요즘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 뭐 테니스 동아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어떤 비공식 조직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 관계 외에서도 막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한다면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 간의 어떤 디스크레펀시, 뭐 그런 디퍼런스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구분 기준 이런 게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할수록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도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뭐 관총 장치를 설정한다든가, 뭐 칸막이,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파티션 나누는 거죠. 그 계층제에 의한 갈등 해소. 상관이 아예 그냥 너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떠들지 마, 이렇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냥 명령으로. 그러한 갈등 해소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위 이념 또는 상위 목표의 지지. 갈등을 막 해소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A 부서 여러분, B 부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은, 우리 조직은 어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A 조직이나 A 부서라고 합시다. A 부서나 B 부서나 사실 그 부서별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단 우리 부서나 저 상대편 부서나 일단 이 조직 내의 어떤 세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일단은 우리 조직의 목표도, 우리 부서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조직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덮어두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죠. 공동의 적 설정, 이거는 뭐 많이 보시는 거죠. 일본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일만 있으면 한국 이렇게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방송에서 막 나와서 쥐떠들고 난리가 나죠. 웃기는 놈들인데요, 아주. 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뭐 사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사건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막 어땠다 이렇게 가짜뉴스 막 흘리고 막 그랬었죠. 전땡 뭐 그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사람도 뭐 전땡 뉴스, 그래서 이제 땡전 뉴스 이래가지고 많이 써먹으셨던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옆 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써먹고, 중국도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어요. 뭐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언급을 해서 어, 그 자국민의 어떤 분노를 우리나라로 돌리는 그러한 어떤 별로 좋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데요. 뭐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한중일 삼국이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공동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어, 그 조직 내부에 쌓이는 갈등을 조직 외부로 화살표를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임진왜란도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군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동기이론이 나옵니다. 동기이론. 동기이론이 사실 교육심리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뭐 욕구 위계설, 뭐 X, Y 이론, 뭐 이런 게 여러 개 나오는데, 뭐그 알더퍼의 뭐 ERG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교육행정의 동기이론도 그 교육행정에서 후에 나오는 교육심리에 나오는 동기이론과 같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이론 자체가 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계통이긴 해요. 근데 다만 어, 어, 행정학 측면에서의 동기 이론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그 모티베이션을 꾸준히 유지시키는데 좀 측면을 뭐 좀 강조점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그 모티베이션을 불러오는 거, 모티베이션을 형성하는 이론을 내용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모티베이션이 꾸준히 유지되고 또는 사라지고, 이거에 좀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을 과정 이론이라 그래서 동기 이론을 내용 이론, 동기의 내용 이론, 동기의 과정 이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기 이론 뭐 설명을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오죠. 인간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바로 과정 이론이에요. 근데 동기를 형성시키는 그 어떤 기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작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동기의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떤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지. 이게 바로 동기의 내용이라는 거. 내용 이론이라는 거. 이게 바로 동기의 내용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동기 내용 이론 보시겠습니다. 동기 내용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모형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교육 심리학에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뭐 비슷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욕구 위계설을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심화 자료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쭉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XY 이론이 나왔습니다. X 이론과 Y 이론으로 나누는데요. 동기 이론을. 이게 뭐냐면 인간을 성악설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론이에요. X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X 이론 같은 경우는 일단 인간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강제로 시켜야 되겠죠. 원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일단은 일을 시켜야 되겠고 통제를 해야 되겠고 뭐 명령을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인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X 이론이에요. Y 이론은 뭐냐? Y 이론은 성선설에 기반한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선설 아니에요. 성악설 맞습니다. 성악설인데 다만 인간이 원래 그런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Y 이론이에요. 일단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만족스러운 조건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Y 이론이에요. 자, 외적, 내적인 직업적 노력은 놀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항상 일하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그 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언제 그 동기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동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업무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측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Y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좀 좋습니다.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는 자기 존중, 자기 실현 이거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보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 조직 목표 달성을 해야지 이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죠. 대체로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한마디로 그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X이론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좀 그 측면이 훨씬 강해졌죠. X이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간은 나쁜 놈들이야. 악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걔네는 일을 시키거나 뭐 명령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해. 그런 식으로 봤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면 Y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데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동기위생 이론, 모티베이션 하이진 티어리인데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두 가지가 나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니까 이거죠. 두량자죠. 양 요인설이라고 해서 two factor the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어떤 거냐라고 여기 한번 보겠어요. 동기 이론이 만족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 요인을 최대한 동기 요인 또는 만족 요인을 잘 충족되면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생 요인이라는 거, 위생 요인 같은 경우에는 회피 욕구에서 비롯하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족 요인 또는 환경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위생 요인이 만족이 일단 되어야 동기 요인을 만족을 시키려는 어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만족 요인 있죠. 이 동기 요인에 대한 어떤 충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요 짐을
우리가 이렇게 통이 있어요. 통이 이렇게 있는데 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통이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물건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걸 꺼내려면 여기 있는 걸 먼저 1번 통을 꺼내야 2번 물건을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입후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나중에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요인이 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요인이 꺼내져서 만족을 딱 되었을 경우에 만족이 딱 충족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바로 2번 동기요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생요인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동기요인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ERG 이론 같은 경우에 메슬로우의 욕구위계서를 이게 3단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심리학 쪽에서 다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숙 이론, 미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아지리스가 얘기한 거예요. 성숙 이론, 미성숙 이론 또는 미성숙, 성숙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현대인에 대한 어떤 통찰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이 굉장히 조직화된 조직의 그 어떤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잘 없어요. 굉장히 소소한 일에는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오늘 밥을 뭐 먹을까도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성인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개체로서 취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성숙한 개체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종속적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관계가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아이 때는 다 아빠 엄마한테 종속되어 있잖아요. 의견이 없잖아요. 아이는. 그러니까 뭐 좀 칭얼대더라도 뭐 달래고 이러면 아빠 엄마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빠 엄마를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잖아요. 사실 뭐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성인이 되면 성인의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아 단계에서 성인 단계로 전환이 충분히 스무스하게 잘 일어났다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 이런 관계를 선호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대사회가 성인으로의 어떤 트랜잭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러먼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단계에 계속 남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러면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소극적으로 남아있겠죠. 독립적이겠어요? 종속적이겠어요? 종속적으로 남아있겠죠. 장기적이겠어요? 단기적이겠어요? 안목은 단기적 안목에서 끝나요. 그리고 관계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명령을 받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인이 그렇게 미성숙한 인간으로 유아 같은 어떤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성숙 상태를 조장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개인이 좀 더 주체적이고 더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할 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직무학대입니다.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 현실 중심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아지리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개인이 유아 상태가 아니라 성인 상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취동기 이론, 성취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맥클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취 욕구가 있고 친교 욕구가 있고 권력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점, 내가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의 만족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예요. 친교 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구성원과 어떤 인간적인 대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친교 욕구입니다. 권력 욕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조직의 상부에 위치를 해서 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여기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 맞죠? 과업 지향성, 그러니까 이 정치 촉구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과업 지향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모험성,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일단 들이받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이 한다는 거죠. 에러가 나더라도 그냥 트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일단은 하면 뭐 나도 사람이고 뭐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력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력적이고 혁신적이죠. 책임감. 내가 했을 때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결과는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성취 지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과업 수행, 행동 결과에 대한 지식 추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래의 지향성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위 5개까지는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친교 욕구라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친교 욕구는 그냥 인간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냥 권력 욕구,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3가지가 조직에 소속된 어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류의 3가지 종류의 욕구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론에서 이 이론이 이제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성취 동기를 증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조직은 필요하니까요.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은.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의 시사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취 동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랑 전혀 맞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 좀 개인의 어떤 모티베이션 레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동기랑 잘 어울리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난이도의 작업 방식. 이게 직무 설계를 할 때 직무 설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업무 분장이랑 비슷한 뜻인데요. 너무 쉬운 방법 있잖아요. 뭐 그냥 볼트를 조이고 나사를 조이고 이렇게 쉬운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적으로 본인이 다 진행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그걸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직무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성취 동기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 이 능력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아 성취감 있죠. 자아 성취감 같은 경우에 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인지가 자아 성취감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 이론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교육 심리학 영역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